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지 몰랐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제품들이 다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코로나 터지고 보니까 중국이 없으면 자기네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그때 알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전 세계가 많이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탈세계화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탈세계화는 패권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패권 전쟁은 필연적으로 공급망 변화를 일으킨다. 공급망 변화라는 게 뭐냐?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일본이 생산하던 것들을 미국이 몰수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생산이 대만과 한국과 중국으로 갔죠. 일정 부분. 어떤 거였냐면 반도체 쪽이었고요. 사실 이 1980년대 일본의 밸류체인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자가 한국입니다. 일본에 있던 모든 반도체 생산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몰수시켰으니까. 그 당시도 미국은 자기네는 설계 기술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제조 기술을 기꺼이 중국과 한국과 대만에게 허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수혜자가 한국이었던 거죠. 일본은 그거에 의해서 반도체에서 상당 부분 밀려나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밸류체인 그 변경은 언제 일어났어요? G2의 패권 전쟁, 1980년도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G2 지위를 강제적으로 내려버리는 미국의 패권 전쟁에 의한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로 한국, 대만, 아세안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보시면 생산 지역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중국은 수혜를 입으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편중이 없는 여러 곳에서 주로 수입을 아주 편중되게 하고 있죠. 자립경제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중국은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걸 허용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수입하고 자유롭게 생산할 수 없도록 중국을 가둬놓고 있는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제2의 패권전, 그러니까 80년대 이후 다시 또 시작되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결과물인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G2의 지위에 올랐던 80년대에 미국은 민첩하게 일본을 눌러버렸는데 중국은 이상스럽게도 너무 늦게 이제 출발한 듯하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상당 부분 기술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술 도둑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가장 아주 그 유명한 대학교 한가운데서 중국계 미국인이 살해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일을 대표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살해당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강제적 그다음에 반강제적으로 중국이 수많은 기술을 탈취해 갔죠. 근데 미국이 그것들을 왜 그런지 일본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두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굳혔죠. 오늘 재무장관 옐런이 코멘트한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완전히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물어봤나 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뚜렷한 발톱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패권 전쟁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고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지 몰랐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제품들이 다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코로나 터지고 보니까 중국이 없으면 자기네는 뭐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그때 알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전 세계가 많이 절감했을 겁니다. 한국도 중국이 셧다운 하니까 현대차도 같이 셧다운 해야만 하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코로나 때 아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효율을 추구했던 지나간 30년 동안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하고 수입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최적화만 생각했지 어느 나라가 이 사이에서 야욕을 갖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이 사실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패권 전쟁과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패턴의 패권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주도의 다자 무역 협정이 있죠. 그런가 하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 기구가 있죠. 이 모든 것에 대부분 겹치는 나라들이 이제 주요한 밸류체인의 중심권 아주 핵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몇 년을 보냈냐에 따라서 지위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몇 가지 있는 얘기들은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패권 전쟁이 이제 그 탈세계화하고 만나서 자원 민족주의로까지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만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탈세계화는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긴 했었지만 에너지 패권이 변경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오일 쇼크라든지 이럴 때는 패권이 변경된다기보다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 패권이 이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오펙이 잡는 그런 사건이 오일 쇼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에너지의 패권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석유니 디젤이니 이런 쪽에서 천연가스니 이런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패권이 바뀌는 딱 국면도 같이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변화의 그 경계선에서 마지막 화석연료의 패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다음번 패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쪽과 현재는 기존의 패권에서는 제외된 나라들이었는데 유럽 같은 데들이죠. 에너지 관련해서 화석연료 관련된 유리한 위치를 못 잡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패권은 기필코 먼저 빠르게 강력하게 잡고자 하는 게 유럽의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미국은 기존의 에너지의 패권은 이미 오펙에 휘둘리는 상태가 아닌 에너지 독립국이에요. 하지만 다음 세대 에너지 패권인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여전히 패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것들을 내놓고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타임에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우선 국가로 가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원래 환경 관련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섞여져 있는 정체인 거죠. 이러다 보니 뭐가 나왔냐? 자원민족주의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산업의 변화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패권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개입되면서 이제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그 러시아가 유럽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원민족주의죠. 천연가스나 원유를 갖고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란이라든지 그런 쪽들이 전부 다 같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들이 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래서 1960년대나 2000년대에 나타났던 부분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아주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리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전기차 재료들의 어떤 자원민족주의가 크고 그 다음에 뭐 원유 관련돼서 자원민족주의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흐름들은 미국 하이힐드와 에너지 섹터 스프레드 역전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는 에너지 기업에 미국의 하이힐드라는 거는 등급이 낮은 채권을 말하는데 기업 중에서 작고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쪽들이 등급이 낮은 회사들인데 주로 에너지 기업에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안에는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연준이 나와서 정크본드를 사준다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그 대상이 에너지 기업들이었어요. 주로 그 셰일 기업들이죠. 에너지지만 엑슨모빌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이 아닌 영세한 것도 많고 많이 이제 그 셰일은 유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유가가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셰일 기업들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하이힐드 기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언제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에너지 기업의 채권 금리가 일반적인 미국 하이힐드 기업의 채권 금리보다 더 높았어요. 여기서 더 높다라는 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더 부실하다, 덜 안전하다일 때 더 높거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에너지 기업들의 금리가 더 폭등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 신용사건 발생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시중에 굉장히 높은 금리로 나오는 채권이 있으면 얘가 더 안전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닌 거죠. 예. 점점점 높은 금리가 제시되는 기업들은 점점점 시장에서 의심을 받고 있거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공사 채권이 3군데 다 불발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사, 한국전력, 지금은 이제 주범이 한국전력의 적자가 너무 커서 그렇잖아요. 한국전력 국가가 사줘야 될 정도로. 거기도 이제 거기가 터졌으면은, 조달을 못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은행과 정부가 사주는 걸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과거에 개념적으로 망하지 않는 공사조차도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일반 회사들의 채권 가격이 떨어졌겠습니까? 그건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말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과
에너지 기업의 채권 중에 어느 놈이 금리가 더 높으냐를 다 이렇게 할 때 더 높은 놈이 더 부실한 거예요. 근데 항상 에너지 기업이 더 부실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이힐드보다 에너지 기업이 금리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더 안전하게 평가받고 있고 더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저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저건 에너지 패권의 변화 속에서 기존 에너지 쪽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지금 충분히 저들에게 좋은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엑슨모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셰일 기업들도 지금 배당도 충분히 하고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죠. 저 얘기는 그 에너지에 관련된 패권 변화,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신용 시스템 위기에 빠지기가 힘든,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저렇게 에너지 기업들이 부실한 상태가 되면 뭔가 신용사건 터지면 쟤네들이 빠바바방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인데 에너지 기업이 지금 더 저렇게 부자고 더 탄탄하고 그러니까 쟤네가 대부분 정크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하이힐드 기업들인데 쟤들이 저렇게 안전하고 이러니까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 확률은 굉장히 내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고 지정학적 관련된 전쟁, 자원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셨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 중국, 한국, 대만 뭐 총 집결돼 있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TSMC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에서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왜 한국에서 미국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느냐, 삼성전자를 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SMC의 기술 부분에 약간 삼성전자에게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3나노급 이상의 관련된 기술이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뛰어넘은 기술을 TSMC는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고 이것들이 이제 고객사 쪽에서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조금씩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외국인들은 더군다나 중국이 선거 끝나고 나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독재체제에 대한 것 때문에 차이나 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차이나 런의 흐름 중에서도 대만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유리하게 보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공공연히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 보시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저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밸류체인에서 제외시키고 중국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장이 중국인이면 그러니까 미국인이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전쟁의 중심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의 반도체 투자 계획도 보면 엄청난 그런 캐펙스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윤즉슨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유럽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7% 뭐 이런 뭐 2% 막 이러다 보니까 유럽도 굉장히 갈 길이 멀고 과감한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것들이 왜 반도체 쪽에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들은 뭐 앞으로 밸류체인이나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경이 있어서 반도체가 가진 위치 같은 것들을 이미 말해준다고 해야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에 관련된 미국 투자, 반도체에 관련된 유럽 투자, 반도체에 관련된 중국 투자, 반도체에 관련된 한국 투자, 뭐 이거 다 모두 엽기적에 엄청난 숫자예요. 왜 이렇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투자해야만 하는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